104페이지에 과세 표준이라는 걸 좀 봅시다. 자, 과세 표준은 세율을 부과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을 우리 과세 표준이라 그래요. 세율 우리 10%든 0%든 이 세율을 부과해서 우리가 세액을 산출하는 세액이 10%든 아니면 0원이 되든 그걸 산출하는 대상 금액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쓰는 용어 중에 공급 가액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세액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공급 대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제 이 공급 가액, 공급 대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공급 가액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VAT 별도,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을 공급 가액이라고 하고, 공급 대가는 우리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된다고 표현한 거는 우리 실기에서 공급 가액을 줄 때가 있고 공급 대가를 줄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신고할 때는 이 두 개를 분리시켜서 신고해야 되니까 우리가 공급 가액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면 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세율이 자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면 세율이 10%면 그러면 세액이 1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공급 대가는 110만 원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말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자, 이걸 가지고 좀 보면 자, 과세 표준이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세율 10%를 부과해서 세액 10만 원을 산출한 대상 금액이 이 100만 원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율 10%를 부과해서 세액 10만 원 산출하는 이 대상 금액이 100만 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과세 표준은 모든 세법에 다 나오는 용어인데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과세 표준은 공급 가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공급 가액을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라는 표현과 공급 가액이라는 표현 두 개를 혼용해서 쓸 거예요. 이 두 개를 섞어서 혼용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지금 제가 적은 건 당연히 일반 과세자의 기준이고, 근데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지금 얘는 일반 과세자 이야기고, 자, 얘는 번외로 간이 과세자의 경우는 이때는 과세 표준이 공급 대가예요. 시골에 구멍가게 할머니한테 새우깡은 얼마예요? 그러면 500원이라고 했을 때 요즘 500원 더 비싸죠. 500원 했을 때 그럼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세금이 얼마예요?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이 그걸 나눌 수 있냐 그거예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간이과세자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 없도록 이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과세 표준 결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물건을 팔면 그 판 금액이 우리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판매한 금액에 제가 10%를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판매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그런데 돈 말고 다른 걸로 받거나 뭐 폐업한다고 하거나 간주 공급 이런 건 전부 다 시가예요. 또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 규정은 뭐냐면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대해서는 돈을 작게 받든 많이 받든 전부 다 악의적인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전부 다 시가로 볼 거다라는 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에요. 이건 특수관계자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근데 자, 이 거래 유형별 과세 표준을 보면 외상 판매, 할부 판매, 그냥 할부 판매는 우리 단기 할부 판매라고 어제 이야기했었죠. 그럼 이 단기 할부 판매에서 자, 과세 표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금액. 그럼 어제 제가 3,600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10개월 할부했을 때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그때 공급 시기가 딱 한 번 인도할 때라 그랬는데 그때 세금계산서 3,600만 원짜리 발행해 줄 거라 그랬죠. 그게 그래서 과세 표준이 재화의 총 가격이라는 거예요. 단기 할부 판매에서는. 그런데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이런 거의 경우에는 우리 36개월 할부했을 때 공급 시기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때 공급 시기로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데 어제 3,600만 원짜리를 36개월 할부하면 36번 제가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거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100만 원짜리 36번 해줄 거라 그랬잖아. 그 100만 원이 계약서에 이번 달에 100만 원씩 받기로 한 그 금액이잖아. 그럼 약정주의에 따라서 과세 표준 쓰겠다라는 걸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라고 표현 쓴 거예요. 얘도 약정주의대로 한마디로 공급 시기나 과세 표준은 장기 할부 매출이나 완성도 기준 지급이나 중간 지급 조건부는 전부 다 우리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그 날짜에 발행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고 둘 이상의 과세 기간 1년 이상이란 이야기죠. 이걸 거쳐서 우리 대가를 우리가 선불이나 뭐 이런 걸로 다 받는 경우에는 전부 다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월할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총 몇 달치를 받았는데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되는 우리 달수가 몇 달이냐라고 계산을 해서 그걸로 계산해서 우리 과세 표준 삼을 거다라는 게 지금 아래쪽에 적혀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항목별 과세 표준에 포함 유무에서 좌측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자, 우리 장기 할부든 단기 할부든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는 당연히 과세품이겠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36개월 할부를 해서 100만 원씩 매달 36번만 주면 된대. 그럼 그 100만 원에는 원금도 있지만 이자도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자를 따로 이자는 금융은 면세인데 그것도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할 거냐라는 건데 그렇게 들어와 있는 이자를 뭐라고 하냐면 연불이자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이자 있죠? 지금 여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 이자 상당의 이 이자를 우리가 표현할 때 연불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연불이자는 그냥 미비하잖아요. 원래 물건 판 가격에 이자는 일부 조금만 들어가 있겠죠. 몇 퍼센트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그냥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다 발행해 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부가가치세만 빼고 막 90몇만 원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에서 이자만 빼고 90몇만 원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100만 원 다 할 거란 이야기예요. 또 대가의 일부로 받은 뭐 보험이든 운송비든 뭐든 대가로 받은 거잖아. 그럼 그 금액은 전부 다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다 발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이중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금들을 다 합친 금액에 곱하기 10%할 거예요. 그래서 물건 가격에 그 물건의 개별 소비세나 교통에너지 환경세, 추세 혹은 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세금 다 더하고 전부 다 더한 금액에 곱하기 10%를 할 거예요. 부가세는 자 마일리지는 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럼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적혀 있죠. 세금 계산서나 이런 데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들어보면 당연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자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 자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짜리 물건 팔았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10만 원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물건 팔았는데 물건 하자가 있어서 제가 40만 원 깎아준 거예요. 그럼 60만 원에 판 거잖아요. 그럼 부가세 6만 원만 받아야지. 원래 가격은 100만 원이니까 부가세는 10만 원 줘야겠는데요. 하면 여러분들 용납 못 하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애누리나 할인되는 건 과세 표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만 원 빼고 60만 원 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해라. 그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혹은 멸실 여러분들이 물건을 택배를 시켰는데 도착도 안 했어. 이거 분실됐거나 아니면 도착했는데 물건이 깨져 있어요. 여러분들 물건 가격도 안 줄 건데 물건 판 사람이 과세 표준에다가 넣어서 뭐 이렇게 하는 일 없겠죠. 이 과세 표준은 물건 판 사람이 10%를 부과해서 받아야 되니까 매출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우리 과세 거래하고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은 과세 표준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급에 대한 대가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자, 이 앞에 제가 100만 원짜리 할부 대금에는 이자가 들어가 있지만 과세 표준에 포함을 했는데 그걸 빨리 못 내서 연체 이자가 붙었다고 해서 그 이자 가지고 또 세금계산서 반영해 주거나 합쳐서 다시 반영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때 이자는 그냥 금융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용기 대금. 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음식점에 주류상에서 술을 납품을 해요. 그럼 술값의 10%는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술박스 가격까지도 해서 10%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술박스는 그 주류상의 재산이기 때문에 술박스 옆에 보면 적혀 있죠. 이 박스는 어디 어디 주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면서 막 적혀 있어요. 한마디로 그건 반환 조건인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호텔 커피숍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가면 봉사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거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보면 커피 가격이 예를 들어서 15,000원이에요. 그러면 15,000원에 1,500원 붙어서 16,500원에 봉사료 3,000원. 그래서 19,500원. 이런 식으로 붙는 거지. 봉사료까지 합쳐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자기 고향이 제주도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제주도 분이신 분. 제주도 분 아무도 없어요? 진짜죠? 제주도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랬거든. 제주도는 좀 이상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말 안 하고 또 마음속으로 나중에 제가 제주도 디스 한다고 뭘 하시면 안 돼요. 전 제주도에서 사업도 하고 많이 말아먹었는데 근데 제주도는 이상한 섬나라예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육지에서 왔냐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들한테 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저한테 육지에서 왔을까? 맨날 그랬어요. 시원한 소주 없어요? 그러면 육지에서 왔을까? 그러면서 맨날 지금 그 사람들은 그 온술이라고 그냥 상온에 있는 박스에 있는 술 마시더라고. 근데 거기는 그 바닷가에 그 해물 라면 하나 먹으러 가도 그 라면이 12,000원이죠. 봉사료 3,000원 붙여가지고 15,000원에 부가가치세 1,500원 붙어 있어요. 이런 황당한 영수증을 보고 제가 이 봉사는 누굴 위한 봉사일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음식 가격이 높아진 거죠. 그건 종업원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 종업원도 없어요. 사장님이 혼자서 끓이고 혼자서 가져다 주니까 다 지가 가져가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제주도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거기 기준 잣대를 대면 안 돼요. 그분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이상한 제도를 막 적어서 넣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주도에 아는 사람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밑장뽕이라고 있어요. 제주도 가시면 제주도 분들이 많이 먹는 그 사장도 나보다 친한 사람인데 그 포스를 봤더니 음식 항목에 봉사료라고 넣어놓고 그걸 눌러요. 이 나쁜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동네 사람들은 안 누르고 외지 사람들은 눌러요. 정말 이상한 나라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봉사료까지 들어간 하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원칙적으로는 봉사료가 별도로 구분해서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들어가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 건물에 새 들어가 있을 때에 월세는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는 당연히 그 주택의 임대를 빼고는 다 과세 거래라고 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 그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이라든지 수도 요금 이런 것들은 우리는 과세 표준에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고지서 날라오는 경우 있죠. 우리 오피스텔 있으면 상가형 거기에는 이제 그런 금액은 빼고 들어오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우리 교재 아래쪽에 보면 좀 신기한 표현이 적혀 있어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자, 이건 이 책 저자가 이상하게 쓴 게 아니고 세법법전에 이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쓰는 표현이에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 공제가 뭐죠? 빼는 걸 공제라고 하잖아. 근데 공제하지 않는다는 건 빼지 말고 그대로 둬라 그 이야기예요. 과세 표준에 그대로 둬라. 그건데 첫 번째가 우리 책에 적혀 있는 건 뭐 재화 용역 공급 받는 데 지급하는 장려금 적혀 있는데 얘가 판매 장려금이에요. 첫 번째 거는 판매 장려금이 있는 경우에 이 판매 장려금 부분은 빼지 말고 그대로 과세 표준에 넣어서 그냥 그대로 세액을 계산하라는 거고 대손금. 자, 우리가 지금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부가가세 10만 원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100만 원을 못 받게 대손 당한 거예요. 그럼 10만 원도 당연히 부가세 못 받겠죠. 물건값도 못 받는데 무슨 부가가세를 받아. 그럼 이 부가세 못 받았으니까 안 내게 해달라고 할 건데 근데도 이 못 받은 돈을 그대로 과세 표준에 공제 빼지 말고 넣어두라는 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대손세액 공제라고 해서 세금 방금 같은 경우에 10만 원을 빼줄 거니까 일단 100만 원 넣어두고 계산하고 10만 원 빼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이 표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우리가 하자 보증까지 해서 물건을 팔 수 있겠죠. 그럼 그 돈 또한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거에 판매 장려금, 대손금, 하자 보증금 세 개이기 때문에 다음 중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로 나오면 왜냐면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 이 세 개가 아닌 걸 찾아라고 해서 문제가 등장을 하니까 이 세 개도 같이 이런 목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자 이제 재화의 수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재화의 수입은 세관장이 세금 부가가치세 얼마 가지고 오라고 말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건데 거기에 제가 부가가치세는 이중과세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물건 얼마에 샀는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밍크코트 하나를 샀죠. 싸게 잘 샀다고 해서 그런 거 없어요. 관세를 부과할 과세 표준이 그걸 관세의 과세 가격이라 그러는데 관세의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 붙이고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를 다 합친 금액의 10%를 부과할 거예요. 그 10%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이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세금계산서에 적어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아래쪽에 외국 통화를 대가로 받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지금 조금 미스를 놨는데 수입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 그렇다면 나 이 수입할래요. 그죠? 물건 받으면서 돈 더 받으면 이 아래 있는 외국 통화를 대가로 받는 경우는 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얘는
수출에 대한 경우로 보시면 돼요. 자, 수출에 대한 경우에서는 이 과세 표준은 원칙은 선적일이 공급식이기 때문에 선적일 기준 환율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수출할 때 그날에 돈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죠? 그럼 전부 다 외상을 했는데 우리는 공급 시기가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선적일이라 그랬어요. 그럼 선적일 날 우리는 얼마 수출했다고 과세표준에 산정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금액을 미래에 돈 받을 거라서 그날 환율을 모르니까 선적일 환율을 가지고 신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뭐냐면 선적일 이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하여 이제 그 대가를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이때 환가한 부분은 환가한 금액이에요. 환가 안 하면 전부 다 선적일 기준 환율인 거고, 돈 받아서 계약금이든 전부 다든 받아서 환가를 했다면 환가 부분에 대해서는 환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쓸 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선적일 기준 환율로 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 거라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환가해 버렸으면 그 환가 금액이 과세 표준인 거고, 돈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예요. $10,000를 수출했는데 $1,000 계약금 받아서 환가했어요. 그럼 $1,000는 환가 금액이 될 거고, $9,000는 나중에 물건 받으면 돈 주겠대. 그러면 선적일 기준 환율로 $9,000가 되어서 둘을 합칠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수출에 대한 과세 표준이에요. 지금 이걸 우리 책에 적혀 있는 내용, 방금 제가 설명한 거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면 환가 금액. 근데 공급시기 이후에 돈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선적일이에요. 그래서 수출은 선적일이 공급시기라 그랬죠. 그래서 선적일 기준 환율로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매출세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교재 아래에 매출세액은 일단 과세 표준에 세율을 부과한 걸 우리는 매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자, 이 중에서 자, 우리가 예정 신고를 하고 그리고 확정 신고를 할 때는 과세 기간 거에서 예정 신고했던 걸 빼고 할 거예요. 그럼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 있다면 확정 신고 때에 얘를 같이 산정을 할 거예요. 1월 달에 누락한 거, 2월 달에 누락한 거는 우리 일기 확정 신고할 때 7월 25일 날 같이 넣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4월, 5월, 6월 달에 누락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예요. 확정 신고 누락분은 없거든. 그다음 과세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 신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7월 25일, 1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는 힘들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다 더하고 앞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것에 대손금이 있었잖아요. 대손금을 여기다 넣어두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 그랬다가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대손세액 빼주는데, 자, 얘 개정되었는데 안 바꿨네. 여러분들 교재 아직 5년 적혀 있나요? 5년 적혀 있으면 10년으로 바꾸세요. 지금은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라는 이 요건이 있어요. 세법이 그냥 나 저도 못 받았어요 한다고 다 오케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원과 그 증빙을 입증하면 매출세액 못 받았으니까 인정해 줄게.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실무에 갔을 때에. 그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제조업 회사를 가면
매출액 규모가 30억에서 한 70억 정도 사이가 일반적으로 많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거래처가 10억 정도의 여신이 걸려 있는데 부도 나면 매출세액이 1억이에요. 그럼 그 1억을 못 받았다고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뭐 1억이 뭐야, 1,000만 원도 해야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손세액 공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뭐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 때만 되고 예정 때는 안 된다. 이건 나중에, 왜냐면 과세기간 걸 정리할 때만 정리하니까 하는 건데, 이 신고서 공부할 때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매입세액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자, 매입세액은 공제는 두 가지로 분류를 나눠요. 첫 번째가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과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이 되지 않지만 공제해 줄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얘네들은 다 합쳐서 한 방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둘로 나누고, 예정 신고 때 누락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해줄 거예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내주고. 그런데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법이 공제를 안 해주겠다라고 정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흔히 불공제라고 표현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대한 거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줄 거예요. 일단 냄새가 매출세액 안 일으키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겠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했죠. 그게 여기 규정이에요. 자, 그럼 이것들을 빼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나올 거라고 적혀 있는데, 자,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이라는 글자가 있죠. 사용하였거나 사용할이라는 건 물건을 사서 이번 신고 기간에 썼던 아니면 아직 다 쓰지 않았던 상관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용되었거나 사용될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자, 그럼 사용 유무 상관없이 사본 그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을 일으키는 과세 사업에 쓴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도 공제를 해줄 거예요. 이따 공부할 거예요. 의제 매입세액, 의제라는 건, 의제라는 표현 우리 들었던 기억나시나요? 자, 간주 이야기하면서 같은 의미라고 하면서 간주 공급하고 공급 의제하고 같이 쓴다라고 했죠. 안 했는데 있다고 한 거. 의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없는데 내가 부가세 준 적이 없어. 그런데도 부가가치세법이 너 매입세액 공제해 줄게, 없는 매입세액 있다고 공제해 주는 걸 공부할 거예요. 그게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자, 그럼 세금 계산서 없는데도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다른 표현으로 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지금 보려는 게 불공제 사유를 보는 거예요. 어떤 걸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느냐 라는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 누락된 거에 대해선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줄 거예요. 자, 이따 우리 세금 계산서 이제 볼 거예요. 바로 아래 보이죠? 여기에 꼭 적어야 되는 것 중에 빠뜨린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또 그 다음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개 잠깐만 보면 지금 이 사유를 법전에다 정의를 하고 있는데 공제받지 말라고,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데 없으면 공제받지 마. 매출세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공제받고 개인적 공급하거나 그러면 얘를 시가로 팔아버렸다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얘는 영업용이 아니라 그랬죠. 업무용이 아닌 건데 이걸 사올 때 과세품이니까 매입세 공제받지 말고, 그 차 유지하기 위해서 수리하거나 기름값 넣을 때도 하지 말고 공제 안 되고, 이 자동차를 렌트카 회사에서 빌려올 때도 렌트카 회사는 과세사업자예요. 그때도 부가가치세를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공제 안 되는 것과 공제되는 걸 가지고 보면, 자, 제가 표를 가지고 보면 자, 공제가 되는 것, 그리고 여기는 공제가 안 되는 것, 이렇게 봤을 때에, 자, 승용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개별 소비세 대상이 안 되는 차량, 1000cc 이하 차량은 우리 경차라고 해서 개별 소비세가 면제가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럼 1000cc 초과 차량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승용차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위에 보면 인터넷, 전화, 유선 방송 뭐 이런 기사분들 전부 다 경차 타고 다니죠. 그죠? 그 경차가 좁은 골목 잘 들어가라고 경차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도 저기 인천에서 부인천 방송 딜라이브인가 뭐 하는 거에 거기 방송국 소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영업사원 자동차 대수가 32대예요. 차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0cc 초과하는 차량을 쓰면 거기에 대한 부속이든 기름이든 전부 다 공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만원치 기름 넣으면 부가가치세 표준하면 11만원이냐 10만원이냐 만원이 돌려받는 차이니까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차를 쓰지, 그분 차들 경차들 거의 대다수가 풀옵션으로 제일 좋게 해줘요. 다니니까 힘드시니까. 근데 유지비 때문에 이렇게 주로 써요. 또 우리 승합차 있죠. 승합차는 9인승 이상은 공제가 되고 7인승 이하는 안 돼요. 7인승 이하는 안 되고 9인승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봉고라든지 뭐 이런 카니발, 스타렉스 이런 차들 있죠. 그런 건 공제가 되는데 SUV 이런 건 안 돼. 8인승이 안 적혀 있는 이유가 대한민국은 8인승 차량이 없어요. 그리고 화물차는 우리 업무용이면 공제를 해줘요. 업무용도 아니면 사업과 관련 없으니까 당연히 공제를 안 해주겠죠. 그것 때문에 렌트카 회사가 카니발은 비싸죠. SUV나 승용차는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데 연식만 조금 되면. 그런데 카니발 차는 그 가격을 안 떨어뜨리는 이유가 기업체들의 수요가 있어서 그래. 이런 요건 때문에 또 기업체들이 많이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면 가격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비용음료 소형수용자 꼭 기억하세요. 살 때도 안 되고 기름 넣거나 수리할 때도 안 되고 렌트카 회사에서 빌릴 때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기준만 조금 보시면 되겠죠. 얘를 빼고 얘네들은 되니까 자, 얘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실기할 때에 이 경우와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유형이 틀려요. 지금 이 경우와 이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자, 얘 기억을 하시고 자, 다음 우리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라는 또 규정이 있어요. 접대 관련된 거는 매출 세액이 창출될 거라는 믿음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접대 관련해서 돈이 들어갔으면 매입세 공제 받지 말래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카드로 직원들 식대나 회식비를 줬어요. 매입세 공제 받으라는 거예요. 업무 연장이니까. 거래처 직원하고 같이 밥을 먹었대.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매입세 공제 받아서 그렇게 뭔가 거래처에 줘버리거나 그러면 나중에 그 사업상 증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면세 사업 관련. 면세 사업 관련은 부가가치세 창출하지 않으니까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우리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는 건 회계 처리 시 차변에 토지라고 처리하는 거.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우리 자본적 지출이죠. 이 많은 건 우리 토지 취득 시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 회계 처리할 때 우리 토지 취득할 때에 기존 건물 철거 비용이라든지 토지 정지비라든지 법무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전부 다 토지 사용 가능할 때까지 들어간 거니까 차변에 토지라고 쓸 거잖아요. 그럼 방금 말했던 철거 회사라든지 아니면 집안 평탄화 작업하는 회사라든지 법무사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는 다 과세사업자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줘야 되는데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공제 사유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얘만 지금 당장 필요 없고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당연히 여기 CC까지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근데 따로 안 외워도 저와 같이 문제 풀다 보면 계속 보게 될 거니까 이게 불공제 사유였지. 이건 나중 되면 그건 불공제 사유였어라고 바뀌도록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또 교재를 보면 자, 지금 제가 적었던 게 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좀 빼고 세금계산서 아예 안 받으면 당연히 안 되고 부실기재가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한 거고 면세사업 토지 관련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소유승용차 접대비 관련 이건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자본적 지출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토지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일어난 걸 이야기하는 거고 사업자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 적혀 있는 거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에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요. 1월 1일 개업했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 안 해도 7월 20일까지 과세 기간 끝나는 날부터 20일 이내 7월 20일까지 우리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기간이 이거죠. 과세 기간 끝난 후 20일 이내 이날 이내에 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해주지만 당연히 가산세는 있어요. 가산세는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하면 아예 공제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아예 공제를 안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이제 우리 세금 계산서라는 걸 볼게요.
자, 세금 계산서는 약자로 텍스 인보이스라고 해서 TI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저도 그 판사할 때는 TI라고 많이 쓰는데 컴퓨터니까 세금 계산서 글자 쓰기 편해서 쓰고 있는데 칠판에 쓸 때는 힘들어서 TI라고 많이 써요. 그럼 우리 세금 계산서는 얘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법전 명시된 유일한 증빙이에요. 얘는 그럼 이 법에 명시된 유일한 증빙으로서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효력은 우리 필요적 기재 사항이 모두 다 기재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필요적 기재 사항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필요적 기재 사항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물건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 했을 때 파는 사람은 공급자라고 하고 물건 사는 사람을 공급받는 자라고 해요. 그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했을 때의 부가가치세법은 자,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을 중요시 여길까요? 거래가 발생하면 그때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공급받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공급자가 그 세금을 받아서 세무서에 낼 거죠. 그럼 받는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둘이 사라졌어. 그럼 누구 잡으러 가야 돼? 공급자 잡으러 가야 되겠죠. 부가가치 가지고 있는 애가 지금 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빨간색, 파란색 중에 중요한 게 빨간색이죠. 그래서 공급자가 빨간색이고 공급받는 자가 파란색인 거예요. 그럼 둘 다 우리는 누구가 거래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번호와 공급받는 자도 우리는 등록번호가 필요해요. 사업자 등록번호든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든 그걸 이제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건데, 근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안 가지고 오면 잡으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너네 상호가 뭐니, 그리고 이걸 책임지는 대표자의 성명이 뭔지까지 쓰는 게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공급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우리 표현대로 가게 이름하고 사장 이름까지 쓰라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는 지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안 나타나면 부가세법이 화날 이유가 없어요. 지가 사업자고 부담하면 안 돼, 부담하는 게 안 맞으면 자기가 와서 알아서 돌려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는 그냥 거래 사실만 확인하게 등록번호가 있으면 되고, 다음 우리는 공급 시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작성 연월일이 있어야 돼요. 얘가 공급 시기예요. 자, 주의할 게, 자, 제가 아니다라는 건 not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답으로 공급 연월일 혹은 공급 일자는 얘는 틀린 거에 대한 지문이에요. 작성 연월일이 공급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리고 그럼 얼마 주고 받았는지 과세 표준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공급 가액을 쓰래요. 그리고 세금이 얼마인지 10%인지 0%인지 너네 회사가 알아서 세액을 산출해서 적어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한 개라도 누락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우리는 상실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급자는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세무서에 가져다 주면 땡이에요. 공급받는 자가 문제인 거죠. 이 중에 한 개라도 누락되게 되면 우리 앞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이 되어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짜리에서 1100만원 주고 100만원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 한 개라도 누락되게 되면 100만원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받는 자가 잘 챙겨야 되겠죠. 그럼 우리 세금 계산서에 보면 그 뭐냐 그 사업자들의 주소라든지 업종 업태라든지 막 이런 것들 적혀 있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오른쪽에 이거예요.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우리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임의적 기재사항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그럼 이제 우리 세금 계산서가 종류가 종이 세금 계산서가 있고 전자 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둘 다 세금 계산서예요. 둘 다 세금 계산서인데 그런데 종이 세금 계산서는 불편하겠죠. 과세관청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이제 정리된 서식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받을 거예요. 그걸 일일이 전산에 입력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를 쓰는데 자, 백후 페이지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 이거 발급 안 하면 가산세 부과할게. 우리 시험 보는 회사는 주식회사 법인이에요.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총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예요. 그럼 개인 사업자 중에 3억 미만인 사업자들은 종이세금 계산서 발행해도 되는데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이메일 장치를 이용해서 발행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발급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과세관청에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자발급 명세라는 거고 이 전자발급 명세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하는 거예요. 며칠까지가 아니고 오늘 발급하면 오늘 해도 되고 늦어도 내일까지라는 건 그 안에 하면 된다는 거지 그날에 하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세금 계산서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얘는 발급에 대한 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인 거지 받는 거는 종이를 받든 뭘 받든 상관없어요. 받는 것까지 제재하면은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들한테 물건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시험 보는 회사가 법인 사업자라서 물건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거예요.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하는 것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받는 거는 종이든 전자든 다 받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나중에 실기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 쉬었다가 남아있는 부분 보고 실기를 할 거니까 우리 스마트 해가지고 실기 연습을 먼저 할 거예요. 자, 우리 쉬었다 합시다.